성장률이 갑자기 크게 하락한 이유를 찾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 아주 이상하고 중대한 변동을 보인 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 이유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경제 지표들은 크게 변동을 하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 가계 신용만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 성장률이 추락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가계 신용 증가율은 2002년 28.5%에서 2003년에는 갑자기 1.9%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노무현 정권은 가계신용 증가율을 계속 낮은 수준에서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의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적 현안 과제로 대두하여 경제에 큰 폐해를 끼칠 것이라는 어이없는 분위기가 지식인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한다면서 가계신용을 극단적으로 축소시켰던 것입니다. 가계신용은 일종의 통화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 몸의 혈액이 갑자기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신체의 여러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활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맙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유통량이 갑자기 줄어들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제 원리가 노무현 정권 당시에 작동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가계신용 증가율을 2002년 28.5%에서 2003년 1.9%로 억제함으로써 통화의 증가율을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그랬으니 국내 경기가 하강 압력을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성장률은 2002년 7.4%에서 2003년 2.9%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이없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노무현 정권이 기초적인 경제학 상식만 갖췄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수출 증가율이 각각 31.4%와 11.4%를 기록했던 2004년과 2005년의 성장률조차 4.9%와 3.9%에 불과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약간이나마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5%를 약간 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만족할 만한 실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2005년에는 15.4%, 2007년에는 16.3%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가계신용이 만약 억제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8% 이상을 기록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노무현 정권에서 성장률이 뚝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7%의 성장률만 유지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정권이 교체되어 성장률이 더욱 떨어지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쯤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얼마든지 넘어섰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만 듭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55%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그 수준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1980년대에 70%를 웃돌았고 2006년에는 10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하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성장률만 낮추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계대출을 극단적으로 억제하자 경기가 부진해졌고 경기가 부진해지자
기업 투자가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그 바람에 시중에서는 유동자금이 넘쳐났으며 그 자금이 찾아갈 곳은 부동산 시장밖에 없었습니다. 경기가 너무 부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급상승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 매입을 위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에 70%를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억제했던 정책이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꼴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것도 틀렸습니다. 세계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소득 수준도 높고 경제도 안정적이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아예 낮거나 소득이 높더라도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145%, 스위스와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130%를 넘습니다. 미국도 120%를 넘습니다. 이 나라들은 소득 수준도 높고 경제도 안정적입니다. 반면에 개도국의 부채 비율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위기에 종종 노출되거나 장기간 저성장에 시달리는 나라일수록 가계부채 비율은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는 40%대에 불과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50%대, 일본은 60%대에 불과합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이 많고 경제는 안정적이며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자본 축적이 기업의 투자를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본 축적이 충분하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자본 축적이 충분해야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고 그래야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경제 성장도 크게 향상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전까지는 보통 사람이 은행 대출을 받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으로서는 여러 가구에 소액으로 대출하는 비용보다 소수의 기업에 거액으로 대출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해서 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높은 이자율의 사채나 일수 그리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개에 의존해야 했었습니다. 당시는 자본 축적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는 과거형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미래형이었습니다. 2002년 말쯤 아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무현 후보에게 이메일로 송부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뒤 국가 경제를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2005년 5월쯤이었을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갑자기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보고서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메일로 송부했으니 뒤져보라고 답변했지요.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면서 프린트를 하여 청와대로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다음날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튿날 일찍 일어나 프린트한 보고서를 들고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읽어본 관계자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쓴 것이 아니냐고 내게 되물었습니다. 3년 전 당시 상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다음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순환으로 해결해야 한다. 악순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정권 말기나 퇴임 이후가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경고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야 어떻든 지금까지도 국내 경제 전문가는 물론이고 경제정책 당국까지도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를
억제해야 한다고 흔히 주장합니다. 물론 정책 당국으로서는 경기 부진의 원인을 가계부채 탓으로 돌릴 수 있어서 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경기 부진을 일으킨 원인을 찾을 수 없게 하고 경제를 살려낼 길을 봉쇄하고 맙니다. 다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성공한 경제 정책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